안녕하세요. 임채남입니다. 오늘의 교육의 주제는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사랑의 매너라는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매너가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식사 시간에 아니면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에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는 예절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훨씬 더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너를 잘 지키면 훨씬 더 행복한 삶, 행복한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성인이나 아이들은 이 매너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노인이 사랑?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랑은 꼭 성적인 욕구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하고 잘 살아가기 위한 게 사랑의 매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점잖게 살아야 행복한가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 아니면은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점잖게 살아야 행복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잖게 산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그쵸? 하고 싶은 표현, 행동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점잖게 살아야 행복하세요? 점잖게 살 때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쭈어봤을 때 아니면 어르신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은 자신의 성이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욕구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래야 돼. 당연히 점잖아야 되지. 어떻게 감히 노인이 과연 노인이 성적인 말을 해? 사랑을 해? 말도 안 된다라는 편견으로 이어지고요. 더더욱이나 말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도 받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러한 말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말, 좋은 말, 당연한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점잖다라는 말 자체가 불행과 불편함과 불평등과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5세의 남성입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욕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르신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르신 자신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우연히 본 젊은 여성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두근거린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옆집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답니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늙었는데 노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점잖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아니, 노인도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면 문제 아니야? 이게 정상일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이 감정이 단순한 성적인 욕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고 해요. 아내와 함께했던 따뜻한 유대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정서적인 생활이 그리웠다고 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와 친밀감을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어르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신을 혐오스럽게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또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창피한 모습도 그려졌다고 해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고 또 고통스럽다고 고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나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노인은 이런 감정 들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이, 내가 이런 느낌들이, 이런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길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 뵀을 때 굉장히 세련된 어르신이었어요. 세련되시고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러 다니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교육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굳이 성적인 욕구가 아닌 자기의 아내가 사별하고 났을 때 그 같이 이제 사별하고 나서 아내와에 대한 친밀감 아니면은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외로움이나 고독적인 부분과 연결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성교육이나 성에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노인이 됐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른 습관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22년도에 나왔던 노인 성폭력은 2년 새에 25%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일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합니다. 얼마 전 사건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어르신 사건에는 이제 치매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르신께서 80대가 되신 80 거의 후반 정도 어르신입니다. 이 사건이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올 2월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제 보도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이 80이 후반 되신 거의 90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치매 증상이 있으셨고요.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께서 내 집에서 나가서 자식들 집에 가는 거를 잘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께서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혼자 기거하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대에 먹은 동네 이장이 어르신 집에 들어와서 성폭력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장은 성폭력을 하고 어르신에게 5만 원짜리 6장을 어르신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어머니가 이 치매 증상 때문에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집 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견되게 된 사건입니다. 이장은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딸이 봤다는 걸 알고 딸에게 통화합니다. 이 사건은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은 이 CCTV에 든 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폭력 가해자인 이장이 2시간 만에 잡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문제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딸에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변 사람들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창피하다. 우리 동네 인식이 뭐가 되겠느냐. 제발 좀 그거 없던 일을 해라.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듯이 노인 성폭력 같은 경우는요.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네 얘기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느 농촌의 90대 노인을 50대 남성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저녁에 주무실 때 밤에 낫을 들고 머리 위에다 놓고 잔다라는 어르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80대 어르신은 젊은 40대가 노인이기 때문에 설마 창피해서 자식 보기 뭐해서 말하지 못하겠지라는 걸로 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 사건이 커지고 저항을 했을 때는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까지 건강의 문제까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포함돼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잘 인지해내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생각하는 모든 거 다 포함될 수 있죠. 말, 그다음에 행동, 언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작은 것에부터 변화는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면요, 노인은 제외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인 남성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점잖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강해야 하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울어요?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감수성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경우 가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요,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라고요. 자, 부부 간에도 폭력은 발생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했어도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부부 싸움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관계,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성적인 접촉, 비하, 말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례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어르신은 동갑의 남편과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행동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하기 싫은데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 노릇도 못하게 하냐? 당신이 내 부인이 맞긴 하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까지 해요. 계속 남편이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하지만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이제 남편이 다가오는 것조차 두렵고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여성 어르신은 불편하고 아픈 이유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거나 불만만을 이야기합니다. 심할 때는 문을 세게 닫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나는 아직 남자로서 건강한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께서 남편과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이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부부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계속 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아내가 거부할 경우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화를 떠나서 짜증도 내고 물건도 던지고 욕도 하는 행위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남편의 행동이 점점 커질까 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하는 부분도 생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거는 나중에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몸이 아파도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난 남편으로서 네 남편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이 정말 칼로 물베기일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부간의 폭력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가정에 가서도 부부싸움이기 때문에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엄연히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 비하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은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간간히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찰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 아내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보이고요. 남편분도 우울감에 대한 거 얘기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분이 열린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게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60대 부부가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온 적이 있으셔요. 근데 그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이셨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이 무엇이었냐? 네.
상담을 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한 6회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첫 회기에는 남편분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귀도 막으셨어요. 자기 자신은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당연히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와 사회는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2회차가 되고 3회차가 되면서 남편분도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아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끝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성의 몸에 대한 의식부터 한번 서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분명히 여성과 남성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성인식 정도를 조금만 더 알고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사회의 경제적인 권력이 거의 남성에게 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내분이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아내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꼭 성욕구로만 해결하지 않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대화한다면 더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부들 중에서는요, 정말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말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모든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변하는 거는 이겁니다. 나부터 변하는 거. 내 인식,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하듯이 아내분과 충분히 아내의 입장에서 아니면 내 입장에서 같이 진솔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분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고 어떻게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조율 부분까지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각자의 복지관이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정신건강과 행복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가 살아가기에 좀 더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신 65세 플러스 30%, 55%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노인 대상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이 30%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혀진 것만, 신고한 비율만 얘기합니다. 신고라기보다 밝혀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사건으로 진행되는 건 5%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의 인식,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특히나 노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서도 절대 말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내 사건은 분명히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가해자들은 어르신들을 쉽게 할 수 있다, 폭력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성폭력 사건을 맞닿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건은 70대 이장이 90대 노인을 성폭력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어르신이 이제 물론 따님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신고도 하고 또 신고하면서 이장을 잡아서 이제 사건화를 만들어서 이제 구속을 시키기도 했죠. 근데 우리 모든 성폭력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요. 2차 가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차 가해도 결코 피해자를 굉장히 힘들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마을 어떻게 보일 거냐.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없었던 일로 만들어라. 이장이 그까짓 일에 뭐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종용하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거의 농촌 생활에선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소수의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훨씬 높다라는 거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90대 성폭력을 당한 어르신이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70대 이장이 피해자일까요? 우리는 작은 생활에서, 소소한 생활에서 성폭력 예방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왜 피해자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피해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상대에게 상처 주고 있는 말은 아닌지,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그리고 알았을 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성폭력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과 그다음에 동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정말로 동의했느냐, 정말로 물어봤느냐입니다. 동의는 상대가 말로써 대답했을 때 그것을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동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의라는 자체는 어떤 것까지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동의 또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실천하고 같이 노력하기 위한 것, 동의 문화 실천하는 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하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존중하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지 성폭력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동의했는지 아니면 물어봤는지를 그 문화를 실천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 예방의 시작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발생합니다. 네, 사건을 발생해서 막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다 신고할지, 어디다 도움을 요청받을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국번 없이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나 긴급 지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24시간 내에 상담도 해주고 지원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관이고요. 또한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앞에 같이 1577-1389로 이어질 수 있고요. 노인 학대 상담이나 지원도 충분히 해주고요. 어르신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쉼터 같은 데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긴급 전화에서도 쉼터까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에도 각 지역마다 상담소들이 있어가지고 상담소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경찰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가해자는 꼭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인 처벌 꼭 받으셔야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성폭력 피해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누군가가 내 몸에 대해서 비하하고 욕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이거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은 가장 하기 편한 폭력이 어떤 폭력이냐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폭력이 입으로 하는 폭력입니다. 그 입으로 하는 폭력 이후에 일정 시간 지날 때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최소한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 최소한 이 기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소통하고 그다음에 같이 존중하는 3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식부터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첫 번째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성인지 감수성을 훨씬 높으면 사람들과 잘 살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하라고 얘기합니다. 통하라는 얘기 하죠. 통하였느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못 알아듣습니다. 말로 해야지 알아들어요. 최소한 내 입장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말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불편한 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화가 나는 건 화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소통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네, 말하기 연습부터입니다. 근데 내가 화가 났는지, 왜 그러는지, 기분은 나쁜데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분은 나빠. 근데 뭔지 몰라.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나 기분은 지금 나쁜데 화가 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기분 나쁜지 화가 났는지를 알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때, 화가 났을 때 왜 저러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소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상처감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을 때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했네? 나를 존중하지 않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를 인식하시면 훨씬 더 행복한 키워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존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서로의 경계와 동의입니다. 그게 존중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 분명히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계 지켜. 나 동의했는지 알아봐 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지나가던 어른이나 사람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뒤로 살짝 물어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을 겁니다. 왜냐? 뭐지 이게? 이게 경계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싫어라는 얘기도 하죠. 이게 경계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몸을 만지거나 이런 행동,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례인데요. 어르신께서 복지관에서 생활 이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열심히 참여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 어르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이 여성 어르신한테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서 와요 하면서 어깨를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두드리기만 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쓰다듬으셨대요. 근데 상대 어르신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나는 친밀감의 표시를 했는데 왜 저러지? 라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은 끝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지는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바꿨대요. 솔직히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솔직히 몰랐었다.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하면은 친해질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르신들도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디 장애인 기관에 교육 갔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악수를 친밀감의 의미로 악수하는데 막 되게 싫어한다고 도망간다 할 정도로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악수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악수를 하시면서 손가락을 긁으신 거예요, 손바닥을. 너무 친밀하고 좋다고. 근데 그 긁는 부분도 누가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경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최소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친밀한 사람들의 경계는 훨씬 가깝습니다. 내 남편과 나는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겠죠. 너무 가까이 훅 다가올 때 사람들은 뒤로 한 발짝씩 물러갑니다. 그게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상대가 정말로 물어봤을 때 정말 동의했느냐입니다. 대답을 했느냐예요. 그 대답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노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직 우리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공간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감정을 모를 때 있는 감정 그대로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감정 표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 느낌이 이렇습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이죠. 서로에 대한 경계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인정받게끔만 한다면 그 경계의 시작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까지 물어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성적인 욕구가 꼭
관계를 해야지만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 즐거움, 행복은 사람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때 더 감성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부분이 더 안전해야지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성에 대해서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어르신들은요, 가족과도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도 존중도 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